박건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밀레니얼 세대들을 어떻게 모티베이팅 시켜서 조직이 활력화를 시키느냐와 관련된 것입니다. 사실 제가 밀레니얼 세대를 잘 아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저희 회사에서 최근에 밀레니얼 세대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을 했기 때문에 그 연구 결과를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면서 뜻깊은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인사 담당자라서 저희 회사 너무 나쁘게 아시든 좋게 아시든 잘 아시는 것 같아서 회사 소개는 그냥 하나만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국에서는 주로 이제 인사 컨설팅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저희가 하는 분야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인사나 조직에 대해서 제도를 짜드리고 전략을 짜드리고 컨설팅을 해드리는 부분이 있고, 인사와 관련해서 보상이나 평가, 기타 여러 가지 다양한 데이터들이 쌓이는데 그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정보를 드리는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기업의 단체 보험을 중개해 드리기도 하고, 최근에 저희가 많이 하는 분야는 기업의 연금 자산이나 아니면 국가의 어떤 그런 연금 자산을 저희가 투자를 해드리고 있는데 200빌리언 정도의 어셋 언더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골드만삭스보다 더 많은 어셋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140개국 이상의 클라이언트들에게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밀레니얼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글로벌 인재 포럼이라는 데서 4차 혁명 관련돼 가지고 뭔가 이제 강연을 하러 갔는데, 강연하러 가기 진짜 며칠 전에 제 딸아이가 그 집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어학원을 다니는데 숙제를 하고 있는데 이 아이패드 같은 걸, 패드를 가지고 숙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숙제를 하고 있어가지고 야, 신기하다. 그걸로 숙제를 하냐 했더니 그걸로 숙제를 하고 시험을 치면 바로바로 점수가 나오고 랭킹까지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 되게 신기하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그 시험을 보고 있는 와중에 아빠, 제가 지금 질문이 하나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저한테.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사물 인터넷 등등 최대한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세상을 새롭게 바꾸고 있는 혁명 같은 것이 4차 산업혁명이다 얘기를 해줬더니 딸아이가 저한테 딱 묻는 겁니다. 근데 그게 왜 혁명이냐고. 우리가 맨날 생활하고 있는 건데, 맨날 우리는 인터넷과 생활하고 있고 여러 가지 넷으로 다 연결돼 있고 자기는 맨날 유튜브를 보면서 많은 걸 학습하고 있는데 그게 왜 맨날 하고 있는 게 그걸 왜 혁명이라고 불러? 사실은 제가 제 딸 자랑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갑자기 거기서 제가 탁 깨달음이 하나 생겼어요.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을 특히 기업에서 경영진이나 HR에서 굉장히 새로운 걸로 다루고 있는데 이미 밀레니얼 세대들은 그것과 함께 살고 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거는 새로운 것, 혁명이 아니라 이미 함께 하고 있는 생활의 일부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뭔가 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과연 우리 밀레니얼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만화를 하나 따왔는데 지난 여름에 뭐 했냐 물어봤더니 그건 내 트위터나 아니면 페이스북 보면 다 아는데 뭐하러 물어보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만화입니다. 근데 저희가 밀레니얼이라고 얘기는 하긴 하는데 사실은 용어가 많습니다. 과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너레이션 Y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너레이션 G라고도 얘기를 하고, 제너레이션 Z라고도 얘기하고, N이라고도 하고, F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용어에 대한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Y는 G랑 같은 걸까? Z, N이랑 같은 걸까?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데, 사실은 과거에 쓴 Y의 개념이 한 91년 정도까지를 포괄하는 거니까, 사실 다른 개념은 아닌데, Y보다 이제는 더 확장된 개념. 우리가 88 올림픽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지금 90년대 생들, 2000년 새롭게 계속 태어나고 있는 이런 사람들까지 다 확장된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는 제너레이션 X 이후에 Y 그런 개념이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제너레이션 G라고 많이 하는데 과연 그럼 G는 왜 G라고 할까? 저는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좋아서 굿? 아니면 글로벌? 아니면 굉장히 제너러스해서? 아니면 오히려 나쁘게 탐욕스러워서? 아니면 정말 요새 기기 이코노미라고 하는데 뭔가 불안정해서? 왜 과연 G라고 할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G가 왜 G라고 하시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아시는 분 계십니까? 모르세요? 보통 글로벌이라고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글로벌이 당연히 우리가 알고
뜻이 전 세계적인, 전 지구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사실 여러분 글로벌의 사전을 찾아보면 가장 첫 번째 나온 뜻이 있습니다. 글로벌의 가장 첫 번째 나온 뜻이 뭘까요? 글로벌. 사람이 많아서 질문하면 답을 안 해주실 건가? 글로벌은 보편적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보편적.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따실 때 보면 글로벌 띠오리라는 말을 보실 수 있을 건데 글로벌 띠오리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이론이라는 말보다는 굉장히 일반화된 보편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지금 세대는 한국에 사나 미국에 사나 저기 핀란드에 사나 물론 좀 다른 게 있지만은 비슷한 것들을 가지고 비슷한 소비를 하면서 비슷한 교육을 받고 있는 그런 세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물론 전 지구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너레이션 G라고 많이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또는 굉장히 엠패스 즉 그 뭐랄까 사람들을 도우는 데 관심이 많고 공유하는 데 관심이 많고 또 연결되는 데 관심이 많아서 제너로스의 뜻도 있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지려고도 한다라는 것이고요. Z라는 말도 꽤 많이 썼었는데 Z는 무슨 의미일까요? 아무리 찾아봐도 Z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Z라고 해도 X, Y, Z 이건 것 같습니다. X, Y, Z. N, 뭐 넷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 요 한 가지밖에 표현을 못하는 거니까 F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제너레이션 F. F가 뭔지 아십니까? 제너레이션 F. 피어. 굉장히 뭔가 두려워하고 고통의 세대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80만 원 세대라는 말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뭔가 사회적으로 더 많은 경쟁을 해야 되고 더 뭔가 얻긴 어렵고 저희 부모님 세대는 잠깐 일해가지고 재수 좋아서 땅 하나 사놓으면 그 땅이 갑자기 막 올라서 엄청 부자가 됐는데 지금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저희가 보면 시기적으로는 80년대 후반부터 태어나서 그리고 굉장히 이런 글로벌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거의 비슷한 동일한 어떤 교육과 소비를 받으면서 또 가슴이 따뜻하고 그러면서 인터넷이나 그런 네트워킹을 잘 활용하고 그러면서도 고통도 있는 그런 세대가 우리가 오늘 말하는 밀레니얼 세대가 아닌가라고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제가 이미 2010년도에 DBR에다가 밀레니얼 세대에 관해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직접 작성한 이유가 그 세대에 대한 구분이 다 다르더라고요. 연구하신 분마다. 이게 딱 통일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논문을 모아서 한번 정리를 해봤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Y까지만 했는데 사실은 Y에서 쭉 연결되는 게 밀레니얼이라고 보면 첫째, 저희가 우리 세대를 나눌 때 보면 전통적인 세대, 그다음에 베이비 부머, 그다음에 X세대. 저는 X세대입니다. 그리고 Y세대 또는 그 이상을 이렇게 나누는데 여기서 보면 전통세대는 지금 뭐 이게 다 똑같지 않아요. 사람도 저도 마음이 여러 가지인데 이걸 다 똑같이 연구하는 그래서 스테레오타입 리서치라고 하긴 하는데 똑같을 수는 없는데 그래도 보편적으로 보면 직업에 대한 안정성을 추구하고 조직에 대해서 높은 충성도를 가지고 그다음에 조직과 일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인 분들이고 그다음에 자신의 능력을 조직 내에서 인정받는 거 그다음에 일을 하는 목적이 패밀리를 위해서 의식주를 충족하기 위해서 일에 대한 관점은 꼭 해야 되는 거다 이런 것이고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은 대면 접촉, 서신과 메모 그다음에 어떤 일방향적인 지시에 대해서 거부감이 적다. 그리고 가장 일하고 싶은 회사는 그 당시에 포드 이런 매니팩처링 회사였다. 이렇게 뭐 찾아서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베이비 부머들은 직업을 어떤 삶의 안정성에서도 보지만 타인으로부터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 그다음에 내가 노력하는 것에 대한 어떤 보상을 받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치를 가지고 일을 보고 있고 그리고 전통 세대보다는 조금 더 도전이라는 것의 의미를 중시하고 대면 접촉도 있지만 어떤 이런 텔레커뮤니케이션을 이용할 줄 알게 되는 그래서 갈 수 있는 회사가 과거보다 훨씬 더 많아지는 그런 세대라고 볼 수 있고요. X세대는 사실 베이비 부모와 전통 세대는 사실 비슷비슷한데 X세대부터 약간 달라지게 되는데 X세대는 과거에 비해서 더 새로운 산업 분야가 많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새로운 산업 분야는 예를 들면 과거에 없던 비즈니스,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실리콘밸리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X세대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정말 도스부터 그 다음에 286, 386, 486 다 쓰기 시작했죠. 지금 파워포인트도 되게 재밌는 게 조직 내에서 젊은 사람들이 잘 쓸 것 같아요. 파워포인트 잘 하시는 분들 보면 40대가 많습니다. 40, 50대. 처음에 파워포인트 시작 때부터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다 할 줄 알긴 아는데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약간 좀 태도가 바뀌시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Y 또는 그 이상의 세대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요새 뭐 워라밸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일과 개인의
워크 라이프 밸런스를 추구하기 시작했다. 즉 뭐냐면 일도 중요하지만 나는 일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과거에 비해서 점점 더 어떤 되게 희한한 게, 역설적인 게, 서로 간에 연결되는 걸 좋아하지만 거기에 비해서 훨씬 더 분명히 또 개인주의적인 것들이 강화됐고, 그 다음에 평생 직업은 있지만 평생 직장은 없다라는 생각을 보편적으로 가지게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나만의 독특한 가치와 공헌을 조직에서 인정받기입니다. 근데 이 당시 2010년에는 제가 저렇게 썼는데, 최근에는 제가 아무리 봐도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조직에서 인정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독특한 가치와 공헌을 조직에서 인정받는 것에서 밀레니엄 세대들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아닌 자신이 뭔가 공헌을 하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는 여러 다양한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부분이 핵심이긴 한데, 사실은 조직이 이제는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가 왔기 때문입니다. 그 일하는 공간은 그냥 아무 데나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 데서 일을 할 수 있고, 가고자 하는 회사는 우리가 이름도 못 들어본 굉장히 여러 다양한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물론 다 똑같은 사람이니까 비슷한 측면이 많긴 하겠지만, 되게 다른 점 중에 하나는 이제는 조직 안에서 내 가치를 실현하는 것, 그것이 모든 어떤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는 그런 것들은 밀레니얼 세대에서 다른 세대에 비해서 현격하게 적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개인화가 심해졌다고 했는데, 타임즈에서 밀레니얼 세대를 뭐라고 표현했냐? 더 me 제너레이션입니다. 자기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강하다는 건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자기에 대한 사랑을 저희가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비난할 수는 없는데, 이거를 인사 담당자분들은 보통 위에서 요새 애들은 자기밖에 몰라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이러한 어떤 특징을 잘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보면 다 똑같이 젊은 세대들이 유튜브를 보고 동영상 10분짜리를 보고 있는 것 같지만 보는 목적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를 소비하더라도 자기만의 정당한 이유가 있고 자기만의 독특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세상인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자기만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딱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바로 밀레니얼 세대의 가장 다른 세대와 대비되는 특징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도 2017년에 올해 상반기에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사실 리서치에서 내린 결론은 MINC, 즉 자기 주식회사입니다. 최근에 밀레니얼들은 그 어떤 세대보다도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강하다. 자기 중심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이기주의라고 말할 수 없고, 과연 이 일이 나에게 어떤 가치를 주는지, 과연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회사만 좋은 게 아니라 나는 어떠한 발전이 생기는지, 그리고 내 인생에서 이게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그런 여러 가지 그 과거의 사회에서 인정받는 게 자신이었다면 그게 아니라 자기가 만족할 수 있고 자기의 나름대로의 어떤 방법이 주어질 때 밀레니얼 세대들이 훨씬 더 동기부여가 많이 된다는 차원에서 MINC라는 저희가 키워드를 뽑았고요. 특징을 저희가 몇 가지로 조사해서 요약해보면, 아까 말씀 첫째 글로벌이다. 글로벌이다. 뭐냐면 글로벌이라는 게 과거처럼 해외 주전 나갈래? 예. 이게 아니라는 거죠. 최근에는 사실은 해외 주전이 옛날처럼 인기 없는 거 아시죠? 별로 안 나가려고 합니다. 한국도 살기 좋고, 헬조선이라고 말씀도 하시지만 한국도 살기가 좋고, 그리고 해외 주전 나가서 자기 생활의 리듬이 끊기는 게 싫어서 별로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밀레니얼 세대들은 일에서뿐만 아니라 생활에서도 한국을 벗어나 전 세계에서 일과 또는 자기 생활, 여행이나 이런 걸 통해서 경험해 보는 것, 즉 커리어와 라이프 두 측면에서 글로벌 경험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언제든 준비가 돼 있고 두려워하지 않고 즐긴다는 거죠. 그리고 그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차이, 디퍼런스에 대한 억셉턴스가 다른 세대보다 좀 월등히 높습니다. 다른 거는 다른 거죠. 다른 게 나쁜 게 아니라. 근데 그런 것들이 분명히 높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글로벌이라는 다른 의미, 다른 세대보다도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유형의 교육과 소비, 보는 것들이 다 비슷하다는 거죠. 미드는 전 세계 어디서나 보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 드라마도 많은 나라에서 보고 있고, 콜라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것들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퍼런스에 대해서 충분히 더 수용성이 높고 더 글로벌 경험이 두렵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그런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이게 되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 엠패시가 있습니다. 다른 세대에 비해서 좀 덜 잔인하다고 할까요? 물론 이것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근데 왜 그러냐? 기업이 아무리 좋은 제품을 내놔도 그 기업이 뭔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그 기업이 뭔가 비리를 저질렀다거나 하면 그 기업에 대해 제품에 대한 구매 중단 의사가 다른 어떤 세대에 비해서도 높고, 또 그것에 대해서 불평을 적극적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진정성이나 가치 그리고 어떤 공감 능력이 굉장히 높고 그것이 떨어지는 기업이나 회사의 정책에 대해서는 반감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뭐죠? 이거 충분히 설명해 줬나요? 이거 충분히 공유됐나요? 솔직히 저는 그렇습니다. 그거 백날 설명해 줘도 알아들을까? 그 다음에 공유 맨날 하자 그러는데 공유 뭐 어떻게 더해? 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그렇게 얘기할 때 됐어 알아서 해라고 말하면 뭐 벌써 마음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HR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통 저희가 기업에 나가서 특히 평가제도 설계할 때 보면 공정한 평가제도를 설계해달라고 늘 얘기를 합니다. 공정하게. 근데 세상에 공정한 게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공정한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도 아닌데 특히 사회과학에서 공정한 게 어디 있겠어요. 저는 늘 제가 말씀드린 건 공정한 건 어렵고 수용성을 높이라고 말씀드려요. 수용성을 높여라. 즉 그게 공정하든 안 하든 받아들이는 수용성을 높여야 된다는 거죠. 수용성을 높이려면 뭘 해야 될까요? 많이 얘기하고 많이 공감하고 과정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죠. 성과 지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충분히 피드백했다, 충분히 지켜봤다, 얘기 많이 했다라는 과정을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수차례 일 못한다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와서 내가 100번도 넘게 일 못한다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저는 일 잘해요 라고 얘기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적어도. 그렇죠? 근데 그러한 공감성이 높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선 모든 얘기를 할 때 스토리가 텔링이 제대로 돼야 되고요. 그리고 진정성을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쿨한 걸 보여줘야 됩니다. 뭐든 쿨한 게 좋습니다. 인사제도도 남들이 다 하는 뭐 IBM이 한다고 하고 삼성이 한다고 하는 인사제도가 아니라 뭔가 자기 회사만의 독특한 제도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한 굉장히 선호도도 강해진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다. 네슬레 같은 회사 보시면 커피로 유명한데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을 착취해서 커피를 만든다는 소식이 알려진 다음부터 이 젊은 세대들이 집단 보이콧을 했고 그리고 거기서 더 이상 커피를 안 만들고 나서야 사태가 진정이 된 적이 있어요. 그런 사례가 숱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런 컨슈머리즘에 선봉에 서고 있는 세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신감이 차 있습니다. 물론 자신감 누구나 다 있는데 그 자신감이 근데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맨땅 헤딩해도 할 수 있어. 그런 자신감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최근에 많이 얘기하는 이 발음이 어렵더라고요. 애자일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냥 어질리티라고 합니다. 저희가 사실 인사하신 분들은 이거 한 5년 전부터 굉장히 많이 듣던 얘기죠. 이게 있습니다. 다른 세대에 비해서. 여러분 어질리티를 정의하면 뭘로 할 수 있을까요? 뭐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특히 HR D에서 오신 분들은 이 얘기를 뭐 너무 많이 들으실 텐데 뭐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쉽게. 되게 빠른데 스마트한 거죠. 그렇죠? 빠른데 스마트한 민첩성 또는 제가 여기서 슬라이드 그 SAP의 형원준 대표님 슬라이드 2개를 훔쳐왔는데 허락받고 그분은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일관성 있게 가는데 빨리 가는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대들이 왜 굉장히 어질리티가 높을 수밖에 없냐? 태어나면서부터 인터넷과 함께 했어요. 우리처럼 살다가 생긴 게 아니라 태어날 때 이미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정보를 찾고 소비하는데 아무런 어려움과 거부감이 없습니다. 사실 최근에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다른 데 그런데 최근에 전문가의 권위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전문가의 권위가. 이 이유는 옛날에 사실 미국에서 컨설팅하기 되게 쉬웠던 게 저는 15년 동안의 컨설팅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그걸로 끝이었어요, 그냥. 근데 그게 이제는 안 됩니다. 사실은 뭐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부님이 얘기해도 안 먹혀요, 요새. 제일 보면. 그 이유는 누구나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전문가가 노력만 하면 될 수 있어요, 사실은. 물론 깊이까지는 못 가겠지만 어느 정도는 아는 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배울 수 있고 또 빨리 시도해 볼 수 있고 틀리면 또 빨리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마음만 먹으면 공부는 머리는 나쁜 게 아닌데 공부를 안 한다는 것처럼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를 하고 변화를 시도하는 게 두렵거나 귀찮은 게 아니라 즐겁습니다. 약간 뭐가 새로운 게 없으면 재미없어요. 사실 밀레니얼들의 이직의 큰 사유 중에 하나가 상사가 싫어서 월급이 적어서도 있겠지만 재미없어서인 경우도 많습니다. 재미없다는 건 무조건 뻔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고 뭔가 달라지는 게 없고 똑같으면 싫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그전 세대와는 다르게 어질리티가 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학교에서도 강의를 하고 이런 가르치고 하다 보면서 과제를 낼 때가 있는데 진짜 딱 두 분입니다. 기한 전에 적당히 해서 가져와서 피드백을 받으려는 팀이 있고 그 다음에 분명히
온 데서 책도 많이 빌리고 자료도 엄청 쌓아놨는데 기한을 못 맞추는 팀이 있습니다. 어떤 팀이 더 어질리티가 있는 팀일까요? 솔직히. 첫 번째 팀이죠. 첫 번째 팀입니다. 왜냐하면 자료가 이렇게 많은데 그거 가지고 끙끙 고민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잘 취사 선택해서 일단 만들고 피드백받고 수정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이건 누구나 다 아는 디지털 네이티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이 좋더라고요. 디지털리 소셜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개인적인데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조용하고 친구도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뭐 페이스북에 팔로워가 엄청 많다든가 또는 늘 내수로 누군가 연결돼서 대화를 하고 있다든가 즉 디지털상에서 굉장히 소셜라이즈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고 그 잘 되어 있다는 것에서 되게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 전 세대들은 친구의 얘기나 부모님의 얘기가 더 릴라이어블했어요. 지금 이 세대들은 친구 말 부모님 말보다는 넷에서 잘 모르는 이방인들의 말에도 릴라이어블리티를 줍니다. 사실 이게 꼭 이 세대만의 특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케팅에서 옛날에 연구된 바도 있어요. 워드 오브 마우스 같은 경우에 위크타이, 즉 모르는 사람 말이 더 효과가 있을 때도 있다는 게 있는데 그게 좀 더 많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이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보면 텍스트보다는 유튜브를 훨씬 선호하고 그 다음에 대면 접촉보다는 SNS를 훨씬 선호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회사에서 사실은 어떻게든 직원들과 공감대를 늘리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하고 다 가려고 해도 부담스러워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냥 이메일로 주지 뭘 그걸. 그리고 최근에 지휘 같은 데나 아니면 여러 회사들 보면 직원 개인들이 꼭 회사 업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업무를 보면서도 다양한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모바일 베이스 앱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가 쓰라고 하면 쓰기 싫어집니다. 쓰기 싫어지는데 내놓고 있고 그리고 HRD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텍스트 싫어합니다. 다 짤막한 동영상을 좋아하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페이스북도 그 다음에 트위터도 중요한 이슈지만 거의 대세는 유튜브입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 대세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그런 것도 함께하는 세대 이렇게 특징을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 특징에서 되게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글로벌이다. 어느 한 나라? 그렇지만 한 조직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더 많은 경험을 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외연을 확장할 수 있다. 공감 능력이 있다. 조직 내에서 뿐만 아니라 조직 외의 일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 자기가 어질리티가 있다. 나가려는 바에 있어서 조직이 도움이 안 된다면 언제든지 조직을 떠날 수 있다. 디지털리 소셜라이즈돼 있다. 즉 뭘까요? 하나의 조직 내에서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언제든지 여러 리소스와 네트워킹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밀레니엄만 그런 건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선호가 강하다는 거죠. 자, 이건 뭘까요? 바로 지금 뜨고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에 가장 최적화된 인재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플랫폼. 그것도 플랫폼에서 뭐가 목적이냐? 미 센트럴드 플랫폼을 만드는 게 목적인 세대입니다. 내가 그 플랫폼에서 중심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과거에 아무리 5세대에 대한 감각에 있는 20대라 하더라도 자기가 패션 회사에 들어가든가 아니면 어머니 아버지한테 잘 설득해서 돈을 받아서 동대문에서 가게를 여는 거 외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봤자 돈 얼마 못 벌어요. 지금은 사진을 예쁘게 찍어서 나름대로 올려놓고 또 자동으로 번역이 돼서 어떻게 하다가 운 좋게 중국에 알려지거나 SNS로 알려주면 전 세계적으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 이후에 새롭게 나온 회사들 또는 그러니까 없어진 회사나 새롭게 뜬 회사들을 쫙 분석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를 보니까 2004년 이후에는 수직적 통합자, 벌티컬 인테그레이터가 플랫폼에 승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조직이 플랫폼으로 지나갈 건데 그 플랫폼 환경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거기에 자연스러운 세대가 바로 밀레니얼 세대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인 방식, 즉 뭐죠? 조직 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특히 한국 기업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 해결하려고 하고 조직의 가치를 강요하고 조직이 세상이다고 접근하는 순간 물론 X세대도 그전 세대도 그걸 싫어하는 분도 있겠지만 순간 밀레니얼 세대랑은 별로 소통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빌려온 슬라이드입니다. 우리 밀레니얼 세대는 단면을 딱 보면 TV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지 아시죠? 되게 10대들, 20대 초반이 10대들이 특히 좋아하는 NBA 스타인데 제가 8월 달에 뉴욕을 갔다 왔는데 NBA 스토어에 갔는데 저 똑같은 그 유니폼인데 유니폼마다 가격이 다 틀려요. 가격을 뭘로 매기냐면 인기로 매깁니다. 더 많이 팔리는 옷이 가격이 훨씬 비싸요.
제일 비싼 그 인기 있는 스타입니다, 지금. 이름을 잊어먹었습니다. 자, 이거 보고 있어요. 보고 있다가 저 유니폼 얼마지? 이러면 알렉사가 40불이야. 그 NBA 오피셜 스토어에 사면 알려줍니다. 그리고 바로 디스카운트 쿠폰이 핸드폰으로 날라오고 사고, 그리고 야 이거 쿨한데 하고 남겨놓으면 쫙 공유가 됩니다. 그냥 아주 단편적인 일입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밀리는 게 전 밤마다 쿠팡하거든요. 되게 재밌습니다. 바로 내일 배달되고. 그래서 잘 보시면 모든 게 소비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 다 플랫폼 안에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여기서 정보를 손쉽게 활용해 가서 의사결정을 손쉽게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과거의 세대들이랑 굉장히 다른 거죠. 이건 저희가 만든 동영상인데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젊은이들의 일상을 찍은 겁니다. 직업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나에겐 일이 어떤 의미인지 찍은 거고, 제가 이걸 보여드리려고 했던 이유는 결국 이들의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공통적으로. 나는 지금 이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지만 내 꿈은 다들 뭐였을까요? 바로 내 사업을 하는 거였어요. 내 사업을 하는 거. 내 사업을 하는 게 이 젊은 세대들한테는 그리 어렵지 않은 선택입니다. 사실은 저희 때는 항상 고민했던 게 대학을 졸업하면서 항상 대부분 고민하는 게 뭘까요? 취직을 할까? 유학을 갈까? 대부분 고민합니다. 사실은 많이 고민들 하시죠. 그런 고민을 하는데 최근 세대들은 일을 계속할까? 내가 창업을 해볼까? 특히 이게 한국도 요새 강하지만 이 혁신이 강한 나라들 가면 굉장히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창업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좋아하는 일을 내 전문성을 가지고 플랫폼이 널려있기 때문에 그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나의 일을 하겠다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 되는. 그런 것이 굉장히 강한 세대.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게 상반됩니다. 사실 저도 되게 놀랐던 게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회사에다 많이 얘기하는 첫 번째가 뭐죠? 매뉴얼이 있나요? 가이드라인 있나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죠, 사실. 많이 물어봅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일일이 다 지시하고 일일이 하는 방법까지 알려주면 되게 싫어합니다. 즉, 저희 비디오를 보면 결국은 임파워먼트가 이들에게 가장 큰 동기부여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임파워먼트도 뭐냐? 자, 내일까지 200억 팔아오세요. 이게 임파워먼트가 아니라 이게 임파워먼트가 아니라 목표는 주되 일하는 방식을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집에 가서 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카페에서 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리서치를 많이 한 후에 일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짧게 리서치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 협의를 통해서 일하는 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즉 그런 하는 방식에 대해서 회사가 프로세스를 구축해 놓고, 자, 시작은 이렇게 하고 중간에 복원 이렇게 하고 끝은 이렇게 하고, 그거 되게 좋아하죠. 한국 기업들이. 싫어한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매뉴얼을 달라고 얘기를 할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학원들을 많이 다녀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학원에 가면 다 이렇게 그냥 알려주고, 저희처럼 종합반을 다니는 게 아니라 단과반을 다니다 온 분들이 많아가지고 다 전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실상 조직생활을 좀 하다 보면 바로 자기 일을 갖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조직 내에서 생활을 할 때도 자기 일이 생기는 것을 프로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사원에서 대리되고 대리에서 과장되는 것도 승진이겠지만, 그 승진이 지금 의미가 없는 세상이 돼가고 있긴 하지만 내 일이 확대되고 내한테 권한이 생기는 걸 굉장히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신 분들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이 컨설턴트 이게 안 좋아요. 자, 모토로라, 노키아, HP, 페이스북, 구글, 애플. 두 그룹의 차이는 뭘까요? 한때 잘 나갔으나 지금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회사. 물론 노키아는 다시 뜨고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글로벌 모든 사업의 생태계를 리드하는 회사들입니다. 그렇죠? 그럼 두 회사의 또 다른 차이는 뭘까요? 이 회사는 수직적 통합. 자기가 다 알아서 하는 거대 기업들. 물론 협력업체가 있긴 하지만 이 회사들은 뭐죠? 비즈니스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플랫폼을. 젊은 사람들이 어디서 일하기 좋아할까요? 뭐 말 안 해도 알죠. 오른쪽에서 일하기를 좋아하겠죠. 이 회사들이 성공한 이유는 플랫폼 때문이고, 이 회사들이 밀레니얼 세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대부분 직원이 밀레니얼들입니다. 그 실리콘밸리 가면 CEO도 밀레니얼이고 다 밀레니얼이에요. 밀레니얼 따로 걱정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일하는 회사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만약에 밀레니얼들이 들어오기 싫은 회사로 바뀐다 하면 우리의 경쟁력도 당연히 없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제가 그 예를 왜 강조드리냐면 이제는 페이스북, 구글, 애플에서 나아가서 우버, 패스트파이브, 에어비앤비 등 수많은 분야의 공유 경제를 패러다임으로 한 회사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플랫폼은 더 확장된 플랫폼. 뭐 중국에서는 별거까지 다 공유 경제가 있다고 하는데 별거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공유 경제는 끊임없이 커져갈 거라는 거죠. 즉 이제 대부분의 비즈니스 시스템에서 핵심은 플랫폼 비즈니스가 돼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플랫폼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거부감이 없는 사람들이 밀레니얼이니까 우리는 밀레니얼들을 되게 중시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 여러분 인사의 목표는 뭘까요? 인사의 목표. 인사의 목표는 사람을 잘 육성하고 관리하는 것. 그 되게 기능적인 시각이죠. 인사의 목표는 뭘까요? 재무의 목표와 다른 기업이라면 다른가요? 생산의 목표와 다른가요? 똑같습니다. 회사의 목표를 달성하는 겁니다. 인사의 목표는. 회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인사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비즈니스 모델에 맞는 인사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패스트 패션을 하는 회사가 있고 럭셔리 브랜드 부틱이 있어요. 두 회사가 있는데 똑같은 패션 회사지만 돈 버는 방법이 똑같을까요? 패스트 패션 회사는 유행에 빨리 쫓아가서 대량으로 옷을 만들어내고 싸게 물건을 조달하고 빨리 물건을 전 세계로 공급해서 들어오는 고객들이 옷 한 개만 사는 게 아니라 여러 옷을 구매하되 입고 버리고 또 사게 하는 게 모델이고, 그렇죠? 럭셔리 브랜드 부틱은 뭐예요? 엄청나게 비밀 신비주의를 통해서 디자인을 한 다음에 그 디자인을 엄청 광고 홍보를 많이 하고 행사를 많이 해서 비싼 값에 파는 거죠. 그렇죠? 그게 똑같은 패션 회사지만 완전히 달라요. 그럼 이 두 회사가 우리나라는 직무급이 아니지만 직무급을 대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회사에서 가장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은 누굴까요? 첫째 패스트 패션에서 가장 월급을 많이 받는 포지션이 뭘까요? 서플라이 체인 매니저입니다. 디자이너가 아니라 서플라이 체인 매니저. 왜냐하면 그게 돈 버는 데 핵심이니까. 그럼 럭셔리 브랜드에서는 누가 제일 돈 많이 벌까요? 당연히 수석 디자이너죠. 그게 생명이니까. 그 다음에 마케팅하고 PR하는 사람들. 비즈니스가 뭐냐에 따라서 인사도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달라집니다. 여러분 스웨덴의 컴퓨터 버그 프로그램 잡아내는 회사의 핵심 인재는 누군지 아세요? 스웨덴에서 컴퓨터 버그 프로그램 잡아내는 회사가 돈을 버는 것도 희한해요. 그렇게 물가가 비싼데. 원래 그건 단순 반복 작업이니까 저 어디 인도에 있어야 되는데 스웨덴에서 잘하고 있어요. 그 회사 핵심 인재는 자폐 성향이 있는 분들이 자폐 성향이 있는 분들. 그분들이 훨씬 몰입도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인사는 그냥 그 복지입니다. 인사가 그냥 그분들에 맞춰서 비즈니스 모델에 맞게 인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비즈니스 모델이 앞으로 플랫폼이면 플랫폼에 맞게 인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획일화된 제도, 그 다음에 상향식에서 하향으로 강요되는 거, 선택지가 적은 제도들은 하향받지 못할 것이고, 그 다음에 누군가를 못 나가게 하는 인사가 아니라 나갈 사람은 나가고 대신 나가서 잘 된 다음에 협력을 하고 들어올 사람도 잘 들어오고 하는 좀 그런 개방형 인사로 말은 쉽지만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론적으로 백업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마켓 앤 하이라키라고 올리버 윌리엄이라는 학자가 쓴 책인데 이게 이제 조직에 대한 이론입니다. 조직이 생긴 이유는 불안정한 시장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불안정한 시장은 결국은 정보가 불평등하기 때문에 생기는 제한적 합리성, 또 누군가가 기회적으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기회주의, 그리고 불확실성, 그리고 정보를 소수 사람만 독점하고 있는 것 때문에 이러한 것에 따라서 비효율이 생기니까 조직이라는 게 생겨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세상은 어떠냐? 4차 산업혁명이 뭐 꼭 그것 때문에 들어오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보의 접근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좀 배우면 더더욱이나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정보의 비대칭성은 대폭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이 증가함에 따라서 개인이 대규모로 사업을 벌일 수 있습니다. 여러 파트너만 잘 구하면. 다 모든 비즈니스는 매니투맨입니다. 원투원에서 더 나아서 매니투맨입니다. 그 다음에 수직적 통합을 통한 내부화가 거래 비용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래 비용을 올립니다. 과거에 인사를 다른 회사에 받고 뭐 재무를 다른 회사에 쓰고 하는 게 비용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생겨난 건데 지금은 오히려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비용이 쌉니다. 여러분 나이키 같은 데 보면 자기들 플렉십 스토어를 되게 중시해요. 거기서 물건을 파는 걸. 나이키가 얼마 전에 안 되겠다. 이제 아마존 쓰자. 결정을 했습니다. 나이키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플렉십을 되게 중시하던 뱅앤울슨이라고 스피커 만드는 회사 아시죠? 거기는 완전히 자기들 스토어를 엄청나게 꾸며놓고 세일즈를 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도 지금은
온라인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을 쓰는 게 훨씬 더 많은 기회를 주고 비용도 절약해 주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되면 극단적이긴 하지만 조직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HR의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되느냐. 자, 저희가 한 조사인데 왜 나가느냐를 물어봤어요. 나가고 싶으냐를 물어봤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은 빠져 있는데 한국은 다음 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물어봤을 때 연령이 낮은 층들이 그 밀레니얼 세대들이 다른 세대보다 얼마나 그 점수가 높은지를 봤는데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연령이 낮은 세대들이 나가고 싶어요. 조직을 떠나고 싶어요. 더 높습니다. 근데 그 반면에 되게 재밌는 게 일에 대한 만족도를 물어보면 일에 대한 만족도는 더 높아요. 또 오히려 희한하게 일에 대해 만족을 하는데 조직을 떠나고 싶어하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한국도 저희가 되게 좋아하는 슬라이드입니다. 저희가 실제 프로젝트를 해서 인플로이 인게이지먼트 서베이를 한 데이터를 저희가 해준 게 아니라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더니 되게 재밌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첫째, 조직의 거의 반반입니다. 난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좋다. 하는 일이 싫다. 55, 45%. 하는 일이 좋은 사람 중에서 회사도 좋고 계속 다니겠다는 사람이 25%입니다. 보면. 그런데 일이 싫고 회사도 싫고 안 다니겠다는 사람 19%. 이 두 개는 전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냐? 일은 좋은데 회사가 싫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은 좋은데 회사가 싫다.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일은 좋은데 회사가 싫으면 경쟁사로 갈 확률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경쟁사에 그 일이 있으니까. 자, 근데 이 부분에서 일은 좋은데 회사도 싫고 떠나고 싶다는데 절대적으로 높은 포지션이 1년에서 3년 차들이 절대로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 이때까지 인사의 관심이 뭐였죠? 사실 조직에 대한 로열티였습니다. 솔직히 조직 로열티. 앞으로 인사의 관심 뭐로 변해야 될까요? 뭐 플랫폼이 되니까 우리가 플랫폼으로 변할까? 그건 뭐 저희가 인사할 수 없는 거고 직무에 대한 관심으로 100% 전환을 해야 된다. 사실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잘 보시면 일이 싫어요. 회사도 싫어요. 다닐 거예요. 10%는 됩니다. 일도 싫고 회사는 다니겠답니다. 10% 됩니다. 자, 옛날에는 질문에 아마 옛날 같았으면 이 분석을 회사에서 시작했을 거예요. 나는 회사가 좋습니까? 그 다음 일로 갔을 거예요. 그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회사의 지속적인 로열티를 강요할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인사의 99%의 노력은 어떻게 하면 직무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어떻게 하면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어떻게 하면 새로운 직무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습득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직무를 잘 관리해서 새로운 환경을 우리 조직 내에 일로서 반영시키고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해진다는 거죠. 앞으로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사업을 할까? 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조직에서 난 뭘 배워나갈까 생각하는 세대에게는 일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시켜주고 전문성이라고 해서 한 곳만 파는 게 아니라 새로운 또 일에 대한 눈을 떠주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결과적으로 나는 일이 좋아요. 이 비중을 늘리는데 초점을 맞추는 게 인사의 제일 중요한 과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일이 좋은 사람은 그걸로 끝이지 일은 좋은데 회사가 싫다고 이거 이제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게 앞으로 인사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조사는 글로벌 조사이기 때문에 약간 좀 벙벙한 얘기입니다. 글로벌 얘기가 원래 벙벙한데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글로벌 조사에서는 당연히 밀레니얼 세대들이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더 선호한다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도 재밌는 게 지역마다 다른데 사실 최근에 요새 실리콘밸리 가면 워크라이프 밸런스란 말 많이 안 씁니다. 워크라이프 초이스란 말을 많이 씁니다. 워크라이프 초이스. 아까 말씀드렸죠. 권한임 자율성을 중시해요. 나는 밤 늦게까지 일하고 싶은데 6시에 불 끄고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라는 얘기냐는 거죠. 그렇게 강제된 워크라이프 밸런스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워크라이프 초이스. 나는 내 워크라이프 초이스, 내가 알아서 초이스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밸런스를 중시하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회사에서 일만 강요했다면 최근 젊은 세대들은 내가 이 회사를 다니면서 혹시 과로로 쓰러져 죽지 않을까 걱정을 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회사가 건강과 복지에 대해서 더 신경을 많이 써주면 그걸 되게 개인 차원의 적으로 접근해주면 좋아한다는 거예요. 뭐 정신적으로 카운셀링 해준다든가 또는 뭐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을 때 건강검진 받았냐 안 받았냐만 체크하는 게 아니라 결과를 가지고 상담을 해준다든가 뭐 이런 걸 되게 좋아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내 경력을 발전시켜 주려는 노력을 보이는 걸 좋아한다는 건데 그냥 경력 비전이 뭐다 뭐 교육시켜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육보다는 앞으로 이 일을 했을 때 새롭게 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일들이 뭐가 있고 우리 회사의 비전에 보면 언젠가 이런 일이 생길 거고 그 일을 하는데 지금 무슨 역량을 써라라고 끊임없이 인터랙션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 마지막에 되게 재밌는 건데 돈도 잘 케어를 해줘야 됩니다. 월급 많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은
뭐 이거 우리나라 얘기하는 전 세계라서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가 넣어놓은 퇴직연금에 대해서 회사가 굉장히 많은 서비스와 교육을 제공해줘야 되고, 그런 또 돈 벌 수 있는 기회, 뭐냐면 월급이 아니라 스타트업에 들어가서 뭔가 내가 공헌했을 때 나중에 큰 밸류로 들어온 그런 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꼭 안정적이지 않더라도 리스크 테이킹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불안정성, 즉 기그 이코노미라고 하는데, 사실은 기그 이코노미가 말이 좋아서 기그 이코노미지 뭐 노동 착취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컨트랙트 베이스라는 것에 대해서 다른 세대에 비해서 훨씬 더 억셉턴스가 높습니다. 물론 이게 어쩔 수 없어서 억셉턴스가 높은 걸 수도 있는데, 좀 더 생각이 플렉서블하다는 거죠. 잡의 안정성. 즉 예를 들어서 안정적인 잡을 가질래, 아니면 굉장히 극적이고 다이나믹하고 페이도 많을 수도 있고 업사이드가 엄청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뭐 할래? 그럼 적어도 다른 세대에 비해서는 후자를 선택하는데 좀 더 주저함이 덜하다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는 공무원 시험 엄청 많이 봅니다. 뭐 그것도 상반된 거긴 한데 안정성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하나 가지고 설명하기 어렵더라고요. 근데 저희 조사에서는 적어도 컨트랙트 베이스로 파트타임으로 한 직장에서만 일하지 않고 여러 직장에서 일하는 거에 대한 선호도가 훨씬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재 유형이 앞으로는 여러 다양한 인재 유형이 나올 것이다. 즉 내부적인 인재가 있고 파트너십으로 일하는 인재들이 있고 많은 프리랜서들이 있고, 그 IT 시스템만 크라우드소싱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어떤 풀이 있고 그 풀에서 자유롭게 사람을 갖다 쓰는 크라우드소스할 수 있는 어떤 인재 유형도 있고, 그리고 인재들 간에 협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컴피티션을 통해 가지고 인재들이 육성이 된다라는 어떤 개념. 거기다가 이제 코봇까지 나오고 있죠. 우리가 로봇이 우리 잡을 위협할 거라고 하는데, 밀레니얼들은 제가 이걸 왜 썼냐면 로봇을 코봇으로 인식합니다. 나를 도와줄 로봇으로 인식을 많이 한다는 거죠. 즉 그런 것들 친근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인재 유형이 어느 하나가 아닐 것이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뭘로 알 수 있죠? 파트너십이든 프리랜서든 크라우드소스든 경쟁을 해서 되든 결국은 사람 뽑을 때 인성 보고 대규모로 뽑아야 될까요? 아니면 뭘 보고 뽑아야 되죠? 직무의 적합도를 보고 뽑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인사는 물론 하루아침에 공채를 그만둘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인사에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직무를 세분화하고 직무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툴을 가지고 사람을 뽑고 배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자료를 보실 수 있으니까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제너레이셔널 탤런트 트렌드도 조사를 했습니다. 많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쭉 나온 자료니까 시간상 뭐 생략하는데, 왜냐하면 별로 극적인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하나는 제가 되게 재밌게 본 게, 하나는 뭐냐면 회사가 뭘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긍정도가 오히려 다른 세대보다 낮지가 않아요. 보면 받아들입니다. 이런 거 좋은 거다. 물론 좋다고 그 회사를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거 좋은 거라고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워크플레이스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도 되게 재밌는 게, 개인주의면서도 또 원하는 게 뭐냐면 팀플레이를 원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아까 플랫폼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플랫폼이 뭡니까? 자기 개인 전문성으로 여러 파트너와 뭔가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거죠. 자기 전문성이 생기고 어떤 일을 잘하고 나서는 더 큰 일을 하려면 결국은 자기 혼자 못하게 되니까 다른 전문성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집단주의적 사고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자기 전문성을 강하게 한 팀플레이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구글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어떤 팀이 성공하는 팀이고 어떤 팀장이 좋으냐를 분석을 한 연구가 있죠. 그 아리스토틀 팀인가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결국 조직 내 신뢰가 되게 중요했어요. 너무 뻔한 얘기 아니냐? 근데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팀에선 적어도 이 정도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얘가 맡은 일은 할 수 있는 애다. 즉 뭘까요? 직무의 전문가들이 우리 팀에 있다. 그게 가장 큰 조직의 성공 요인이었어요. 데이터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팀을 바라보는 밀레니얼 세대의 시각을 바라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HR은 앞으로 뭘 해야 되느냐? 제일 쉬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 뒤에 제도는 어렵지만 일단은 밀레니얼들이 회사에서 자기가 어떠한 역량으로 어떻게 인정받을지에 대해서 잘 스토리를 만들어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난 이 회사에서 뭔가 나의 경력을 키울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노력하면 뭔가 회사에서 나를 알아주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그걸로 인해서 뭔가를 얻은 게 있는 것 같다는 이 세 가지 감정을 들게 해줘야 됩니다. 사실은 이 감정 들게 해주면 알아서 열심히들 하게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잘 나가는 회사들 보면
어떤 회사들이냐? 사실은 내부 경쟁을 엄청 심하게 하면서 그 안에서 알아서 나가는 회사들, 즉 피어 프레셔라고 하죠. 저희가 피어 프레셔가 높은 회사들이 되게 잘 됩니다. 좀 비인간적이긴 하지만 피어 프레셔는 뭐냐? 나가라고 안 해도 내가 안 되겠다 싶으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도 갈 데가 많아요. 왜냐면 그 회사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유명한 회사니까. 근데 그 피어 프레셔에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세 가지 느낌을 스스로 들게 하는 겁니다. 이 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굉장히 회사에서 하는 방향이나 정책에 대해서 그냥 무미건조한 게 아니라 재밌게 만화로 그리든 동영상으로 제작하면서 스토리텔링을 잘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토리로 얘기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개개인과 굉장히 관련 있는 얘기로 퍼스널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죠. 똑같은 제도라도 각자에게 가지는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 쪽에서는 물론 인사에서 그걸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버전의 회사의 정책에 대한 다른 스토리를 개발해서, 왜냐하면 성과평가가 영업에 가지는 의미와 지원에 가지는 의미가 다를 수 있고 신입에 가지는 의미와 임원에 가지는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는 같더라도 다른 의미로 굉장히 그 사람이 공감할 수 있게끔 얘기를 만들어주는 게 앞으로 더 중요한 인사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사에서는 앞으로는 잡을 다시 리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 띵킹을 굉장히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EVP에 있어서 밀레니얼들의 그런 엠패스나 아니면 어질러티, 그 다음에 자기가 플랫폼에서 중심이 되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좀 더 담고, 그 다음에 굉장히 제도나 운영을 개인화시키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HR도 마케팅 못지않게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라고 저희는 봤습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냐. 그래서 저희가 크게 세 가지를 본 게, 미래의 인재들을 유지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미리 그래도 회사 입장에서 길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인플로이들이, 특히 밀레니얼들이 굉장히 에너지를 가질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게 저희가 개발한 앱인데, 뽑을 때도 자 우리 뽑을 테니 와가 아니라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구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건 뭐냐면 그냥 앱에 들어가서 간단하게 그냥 테스트하면 이 사람이 어떤 직무에 맞는지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그걸 보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 회사에 들어올 마음이 있냐고 찾아가는 건데 되게 재밌습니다. 그 외에도 인사에도 보면 되게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많아요. 되게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래서 실제 이런 것에 익숙한 탤런트들을 저희가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저희가 머서 빌로잉이라고 만든 인플로이 포털인데 앱으로 됩니다. 이거 저희 말고도 많은 데서 만들고 있는데, 여기서 회사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직원들이 재밌게 이용합니다. 그 예를 들면 또 뭐가 있냐면 막 나눈 말들을 가지고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진짜 내 퍼포먼스를 숫자가 아니라 대화로도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고 한눈에 뭐 다 처리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것과 익숙한 세대들을 실제 잘 이끌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사실 보면 EVP에 있어서 HR과 임원과 인플로이 간의 생각이 많이 다르더라. 특히 임원들 보면 뭐 브랜드, 문화 중시하는데 사실은 밀레니얼들은 그런 거 별로 중시 안 한다는 것이죠. 안 한다는 거고, 뭔가 더 명확한 것들이 EVP에 들어있습니다. 즉 전문성이 강한 거, 경력 개발에 관한 것들이 아예 들어가면 더 좋아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경력 개발 경로를 굉장히 플렉서로 하면서도 더 세밀하게, 즉 직무를 더 세분화시켜서 나눠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고, 언노운 피처는 결국 역량을 어떻게 정해야합니다. 일단은 사람을 뽑는 워크포스 플래닝도 잘 세워야 되겠지만 내부를 분석해서, 옛날보다 힘들어진 건 내부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외부의 마켓, 인접 마켓들을 많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인력을 끌어오는 인더스트리가 꼭 경쟁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데서 또는 전 세계적으로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앞으로 생길 역량이 뭔지도 잘 봐야 됩니다. 이건 뭐 자료에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역량을 어떻게 집어넣을 것인가를 A부터 F까지 단계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 특히 밑에 보시면 굉장히 요즘 세대가 선호하는 방식에 맞춰서 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히나 저희가 강조하는 게 게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게임을 이용했을 때 훨씬 더 몰입도가 높아지는 것들이 분명히 나타났거든요. 이미 게임을 이용하는 회사도 많이 있고요. 그 게임을 이용하면 몰입도 높아지지만 데이터도 남습니다.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이게 하나의 예인데 이건 옛날 얘기인데 성공합니다. 일본 회사인데 아시다시피 신입사원을 7년 동안 못 뽑았습니다. 일본 회사인데 제조업인데, 근데 다시 이제 일본이 화랑을 띄면서 신입사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신입사원 들어오고 거의 한 달 만에 다 나가요. 왜냐하면 자기 상사가 자기보다 8년, 9년이 높은 거예요. 서로 말도 안 해요. 예. 그랬는데 아예 교육을 처음에 하려고 했다가 인플로이 포털을 이렇게 만들고 아바타하고
자기 사진 하고 여기서 그냥 띡 상사를 누르면 자기가 쭉 따라가서 말을 겁니다. 이렇게 하겠더니 서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동료를 소개시켜주면 복지 포인트, 그 게임 머니를 줬어요. 그러면서 서로 소통이 되기 시작하고 나중에 오프라인에서 만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예 채용도 이걸로 합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그리고 이직률이 줄었어요. 그리고 채용을 신입사원들을 통해서 이걸 시켜요. 신입사원을 채용을 시키니까 신입사원이 회사를 못 나갑니다. 자기 회사의 얼굴이 어떻게 나가겠어요. 뭐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의 주기를 가지고 뭘 했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극적이고 다이나믹하고 뭔가 변화를 즐기고 그때그때 피드백을 주면서 그때그때 그래서 수용성을 높이면서 나가려면 결국은 인사는 실시간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앞으로는. 그래서 그게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는 미를 활성화시켜서 밀레니얼들을 잘 활용해서 조직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라고 제 얘기를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